네, 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과학 수업을 맡고 있는 사랑방 배움터 교사 박병후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 8월 11일이 시험 날짜네요.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검정고시 날짜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대단원 네 번째 환경과 에너지에서 후반부인 전기 에너지랑 태양광 발전, 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뭔가 이 진도들을 다 한번 훑고 난 다음에 뭔가 기출 문제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좀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한 바퀴 약간 개념을 훑어볼 수 있었어서 좀 다행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수업을 보고 혼자 또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단톡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메시지로 문의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과 에너지 대단원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번째 중단원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사실 이쪽 전기 에너지가 깊이 파고 들어가자면 되게 좀 이론적이고 숫자 많이 나오고 좀 복잡한 식들이 많이 등장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유형을 보면서 어떤 내용까지를 담아야 되고 어떤 내용을 좀 생략을 해도 되는지를 최대한 좀 판단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약간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알짜배기 내용들 위주로 개념을 한번 요약을 해 보았는데,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니니까 꼭 이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집이나 이러한 것들을 풀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키워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자기 유도입니다. 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코일이라는 이제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동글동글 이제 되어 있는 전선 같은 애인데, 이걸 코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코일 주변에 자석, N극, S극이 있는 이런 자석을 움직이면 되게 신기하게 어, 이 전류가 노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원래는 전류가 따로 흐르지 않는 장치였는데 이 코일 근처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거나 혹은 멀리 이제 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과거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현상을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술이 발견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되게 크게. 근데 그 자기장이 이런 코일이나 이런 쪽을 만나게 되면은 어, 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뭔가 이걸 좀 더 이론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요즘 현대의 이런 전력 발전소나 이런 데서는 전부 이 현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난번 4월에 있었던 이제 시험 검정고 시험에서도 나왔던 기출 문제기도 한데, 뭐냐면 이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류의 색이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 자석이 가까이 다가올 때 전류 방향이 위쪽으로 흘렀다면, 이 자석이 멀어질 때는 전류가 아래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즉, 이 자석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마다 이 전류의 생성되는 방향도 정반대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 그림만 봐도 그렇죠. 자석이 내려오니까 전류는 위로 올랐고, 자석이 올라가니까 전류는 아래로 흐르고. 그래서 이런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N극이 있잖아요. 근데 N극 대신에 S극을 가까이 가져다 대도 전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이런 특징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위 두 개는 이런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라면, 이 세 번째 거는 그런 전류의 방향보다는 그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한 전류가 흐르게 할까, 그 세기에 관련된 건데, 이 자석을 조금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이것보다 좀 더 강한 자석을 가져다 대거나, 또는 이 코일의 감은수를 더 많이 감거나, 이럴수록 이 전류를 검출하는 검출계가 더 바늘이 빨리 움직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4월에 출제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후보에다가 넣어주고, 어떤 게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냐, 혹은 어떤 게 전류를 좀 더 세기를 키울 수 있냐를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원리들을, 이제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특징을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텐데, 이런 전자기 유도라는 개념 자체는 여전히 낯서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챕터에서 계속 뒤에서도 똑같이 이 내용을 다룰 거니까요. 바로 뒷장에서 좀 더 이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전기 에너지랑 전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마도 전력은 뭐 한국 원자력 발전소 혹은 뭐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서 되게 자주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는 전기 혹은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 전기 에너지가 있고요,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전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력은 전압, 그 전류의 압력을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를 이제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압의 약자가 V이고 전류의 약자가 I예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거를 이제 P, 파워라고 보통 부르는데, 전력은 단위 시간당에 생성되는 어떤 전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이 장치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공급하고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전기 에너지는 뭐냐? 전력은 1초 같은 이런 단위 시간당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기 에너지는 거기에 시간을 곱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는 V랑 I만 곱해줬는데, 여기 전기 에너지는 VI, T, 타임, 시간까지 곱해줬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이 뭐 10와트, 이 전력의 단위죠. 10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60초, 뭐 1분 동안 썼다고 해봐요. 그 전력을. 그러면은 10짜리 와트 전력이었던 애가 60초 동안 쓰였으니까 이제 600, 10 곱하기 60해서 6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우리 집에서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용어들이 낯서실 수 있는데, 이 정도의 계산 문제는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도 나온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와 전력에 대한 간단한 공식은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 대한 개념이 뒷부분의 개념 설명에도 좀 필요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꼭 짚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서 설명한 전력과 전기 에너지를 토대로 전력 손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변전소나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전부 다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하는 기관들이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력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뭐 원자력 발전소를 돌린다던가, 뭐 화학 발전소를 돌린다던가, 뭐 석탄 연료를 떼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던가. 근데 그런 식으로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다 지방에 있어요. 도시가 아니라. 근데 그러면 그 먼 곳에서 도시까지 전기를 운송해 와야 되는데, 문제가 이런 연결해주는 그 전기가 타고 지나가는 선을 송전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송전선 안에는 저항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항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은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저항이 이런 송전선 안에는 크고 작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저항들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기를 이런 도시나 집집에 있는 가정에 공급할 수 있을까? 이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의 전력 수송 과정을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발전소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전력을 생산을 하는 최초의 장소고요. 그 다음에 초고압 변전소라는 데를 거칩니다. 여기는 전압을 전압이랑 전력이랑 전류는 달라요. 그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초고압 변전소는 그 전압을 굉장히 높게 변환시켜줘요. 왜 이걸 변환시키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전압을 뭐 154kV 뭐 이런 식으로까지 높인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고 이제 얘네들을,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지방에 있는 곳이었다면 이제 도시로 운송을 합니다. 송전선을 타고. 그래서 1차 변전소를 거치면서, 이제 1차 변전소부터는 약간 다 도심지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압을 다시 낮춰요. 그 다음에 2차 변전소에서는 또 한 번 낮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상 변압기, 이제 여기에서 가정용이랑 뭐 소형 공장용을 분리를 시켜줘요. 이 주상 변압기를 거치면서 가정용으로, 소형 공장용으로 이제 전력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에어컨도 쓸 수 있고 전기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왜 어차피 나중에 전압을 다시 낮출 건데 왜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일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전압이 높아야 이 송전선 안에서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압이 너무 세면은 저항이 어떻게 뭐 방해할 틈도 없이 그냥 전기가 쭉쭉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손실을 이전보다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발전소에서는 최대한 전압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그거를 이제 도시 근처로에 있는 변전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전압을 높게 높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집집마다 이제 써야 되는 이런 건 낮은 전압이니까 이제 이 도시 근처에서는 다시 전압을 낮추는 거고요. 그래서 전력 손실이라 하면, 정리하면, 송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저항 때문에 전력이 손실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저항을 낮추거나, 근데 이건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송전선이 어쨌든 전선인 이상 어떤 물질이든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저항을 정도 이상 낮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사실 이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전류를 줄이거나, 혹은 세 번째는 전압을 높이는 건데, 세 번째가 가장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현대의 이런 전력을 운송하는 방식들은 다 초고압 변전소를 통해서 이제 전압을 높인 다음에 운송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전소들에서는 대체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런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이 원리가 이제 그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라는 장치가 이걸 담당을 하는데, 그 변압기가 동작하는 원리가 그 처음 말씀드렸던 전자기 유도 원리 덕분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왼쪽에 1차 코일이라고 감겨있는 애가 있죠. 근데 되게 듬성듬성 감겨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차 코일이라는 데가 있어요. 빽빽하게 감겨있죠, 코일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근데 코일을 여기보다 더 많이 감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전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압기의 원리거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써서 의도적으로 전압을 높이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이 들어오는 쪽은 코일이 감은 개수가 적지만 이쪽에서 이제 나가는 쪽은 전압을 높여야 되니까 이제 코일을 많이 감아서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거죠. 반대로 이쪽 이제 1차 변전소랑 2차 변전소는 전압을 낮춰야 되잖아요. 가정에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전압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코일이 많이 감겨 있는데 나가는 전압은 낮춰야 되니까 이제 코일을 듬성듬성 감는 거죠. 이런 변압기들이 이제 적절하게 그 변전소에 배치가 됨으로써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전압을 낮춘 그런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코일의 가문수가 많아질수록 전압은 커집니다. 반대로 코일의 가문수가 많아질수록 전류는 작아져요. 전압이랑 전류가 좀 반비례 관계,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많이 감으면 전압은 높아지는데 전류는 작아지게 돼요.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이 빽빽하면, 그리고 이쪽이 좀 느슨하면 이제 코일 가문수가 적으니까 전압은 낮아지죠. 대신에 전류는 세집니다. 이 전압과 전류를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이고 싶으면 이 2차 코일 부분을 더 많이 감으면 되고요. 전압을 낮추고 싶으면 2차 코일을 이 1차 코일보다 적게 감으면 됩니다. 이 원리에 관한 부분은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실제로도 나온 적이 과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변압기에 관한 개념은 꼭꼭 특징을 중심적으로 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좀 오늘의 어려운 파트들은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조금 한숨 돌려도 되는 쉬운, 비교적 쉬운 개념들입니다. 태양광 발전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사실 태양 에너지 덕분에 우리 지구가 먹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도 제가 뭔가 지구과학 쪽 파트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드리거나 혹은 그 전에 뭐 원자에 관해서 이야기 들을 때 뭐 수소, 헬륨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한 번씩 짚어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또 복습차 약간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 덕분에 우리 지구의 전력의 한 97%는 해결이 돼요. 그러면 대체 그 태양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냐, 지구가 어떻게 그런 에너지를 받는 거냐 하실 수가 있는데, 태양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그 중심부에 있는 핵은 특히나 더 뜨거워요. 근데 그렇게 고온,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고 압력이 높은 공간에서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소 원소들 중에서 수소가 제일 가볍거든요. 가벼운 애부터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는데, 이 태양의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 수소가 이제 H거든요.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1개가 생성이 돼요. 이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약간 질량이 감소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소 원자핵 4개 합친 그 질량 값이 헬륨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근데 얘네가 이제 헬륨이 되면서 좀 질량이 그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 태양이 그 에너지를 안에다가 담고 있지 못하고 밖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태양의 내부 핵은 너무 뜨겁고 또 너무 압력이 센 곳인데, 그런 공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그 과정의 결과물로 이 에너지가, 막대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덕분에 태양이 계속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이제 우주의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극히 일부를 지구가 받아서 쓰고 있는 거고요. 이런 원리로 이제 태양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지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구에 영향을 미쳐요, 이 태양 에너지가. 이전부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 태양 에너지 덕분에 지구가 따뜻해졌고, 따뜻해짐과 동시에 이제 뭔가 지층이나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서 압력도 좀 생기는 공간이 되니까 이제 화석 연료가 생성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이 화석 연료는 뭔가 동식물의 시체가 땅 속에 오랫동안 묻혀서 이제 열과 압력을 오랜 시간 받으면 화석 연료가 된다고 하는데, 뭐 흔히 말하는 석유 같은 거죠. 사실 이걸 생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도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태양 에너지 덕분에 우리 지구가 이제 화석 연료를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사실은 화석 연료 덕분에 인류가 되게 많이 발전을 해왔죠. 또 식물은 이제 빛 에너지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어, 사실은 그래서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덕분에 우리가 그거를 뭐 베어서 종이로 만들거나 할 수가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또 바닷물을 이 태양빛으로 증발시켜서 이런 기상현상, 뭐 구름이 되거나 비를 내리게 하거나 이러는 등의 그런 물의 순환 역할도 또 해주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사실은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순환하고 동작하게끔 해주는 그런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애였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구에 뭔가 좋은 연료, 화석 연료를 계속 만들어내주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 화석 연료를 너무 빨리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화석 연료를 지금처럼 쓰듯이 계속 쓰면은 얼마가 못 가서 이제 화석 연료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이 불가능해요, 이 연료가. 두 번째 문제는 이 화석 연료를 보통 태워서 쓰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유해한 가스와 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정리하면, 하나는 그런 유해한 물질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이 자원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화석 연료를 통해서 활용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혹은 대체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게 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중간에 이제 잠깐 태양광 발전, 이것도 사실은 신기술 중 하나거든요. 막 태양 패널 같은 거 지붕에 설치해서 막 그런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아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것들도 물론 태양광을 활용한 발전 방식이지만 좀 더 전통적인 태양광 발전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게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뭔가 좀 설명을 혼동을 드리겠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실은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발전소는 아니에요. 근데 태양이 그런 식으로 핵 융합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에너지 창출하는 방식을 이제 좀 모방해서 만든 발전 방식이 이제 핵 발전이고요. 사실 태양광 발전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지붕에다가 그런 태양 전지 패널 같은 걸 설치를 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중간에 약간 혼동드리게 했는데, 다시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정리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우선 핵발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게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태양 안에서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뭔가 가벼운 원자들이 뭉쳐서 무거운 원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그런 무거운 원자가 분열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를 핵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핵 분열 에너지라고 하고, 근데 우리 인간이 이런 태양 내부에서 발생한 핵 융합을 컨트롤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반대로 핵이 분열하는 그 과정은 좀 비교적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활용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활용되고 있는 핵 발전소들은 다 이런 핵 분열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원자핵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로 이제 물을 끓이고요. 보통 바닷물이에요. 여기 보면 이 원자로가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데피거든요. 그러면 이 열 때문에 바닷물이 끓어오르면 증기가 발생하겠죠. 이 증기를 이 모터 같은 터빈에다가 넣어요. 이 터빈이 되게 빠르게 돌아가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발전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핵 발전 방식입니다. 사실 이것도 과거에는 약간 석탄이나 이런 화석 연료에 좀 대체 기술이다라고 주목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이 과정에서 뭐 이산화탄소나 유해가스가 전혀 발생하지도 않고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방식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이런 아까도 말했듯 비록 이제 이게 핵 융합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하지만 핵 분열 역시도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 사태를 보면 이런 방사능 유출이나 이러한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뭔가 정치적인 이슈나 이러한 것들에 맞물리면서 원자력 발전소나 이러한 것들이 가동을 멈춰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 단위로 굉장히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핵심 기술이 바로 핵 발전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핵 발전 자체가 사실은 이 기술의 원리가 이런 태양의 중심부에서 있었던 그런 핵 융합을 좀 많이 모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이 태양광 발전 안에 핵 발전이라는 기술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기 전에 이 키워드를 잠깐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 발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인 태양광 발전으로 넘어오면은, 이거는 이제 훨씬 안전하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어떤 판판한 평평한 이런 이 태양 패널 전지 패널에다가 이제 그 빛 에너지를 흡수를 시켜서 그걸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막 요즘 뭐 되게 친환경 주택이나 이런 애들은, 미국은 특히나 그런 지붕을 전부 다 이 태양 전지 패널로 바꿔가지고 그 낮에 태양빛이 셀 때는 그걸 이제 저장을 해서 에너지를 전기를 저장을 해놓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그 저장해둔 전기 에너지를 다시 활용하는 식의 집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는 이 태양 전지, 제가 종종 언급한 이 태양 전지는 빛을 받으면 전압을 만들어내는 장치예요. 뭐 제가 이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장치가 있고, 다 이게 예전에 설명드렸던 반도체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의 특징은 되게 좋은 게 오염물질 거의 안 나오고요. 애초에 태양열이랑 그 태양 전지판만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고갈이 염려가 없어요. 태양이 죽을 때까지 이건 태양 빛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 핵발전이랑 비교하면 진짜 천치 차이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나마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효율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석탄 연료나 이런 애들보다도 효율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많고, 또 문제가 이 태양 전지판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다가 공급을 하려면 좀
값이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설치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태양광 발전도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의 하나의 예시였는데 이 연장선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신에너지, 신이 이제 새로운 신자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에너지의 전환 기술, 이게 신에너지고요. 재생에너지, 아까 말했던 석탄 연료나 이런 애들은 자원이 계속 고갈되어 가잖아요. 근데 그런 고갈 없이 언제든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이걸 재생에너지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 뭔가 새로운 에너지 창출 기술이자 플러스로 자원의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 창출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예시나 이런 대안들이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뭐 수력 발전, 뭐 풍력 발전 이런 것들. 그래서 걔네들의 장점은 고갈되지 않고 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또 환경 오염 문제가 석탄 연료에 비해서 훨씬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효율이 굉장히 낮고요. 초기에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한 20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는 그렇게까지 상용화될 거라고 이제 막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뭔가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좀 더 주목을 하기도 하고, 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이 태양광 발전에 관해서 되게 크게 기여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그쪽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하나의 예시로 이 신재생 에너지의 한 예시가 연료 전지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마칠까 하는데요. 왜 요즘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도 만들지만 수소차도 되게 많이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그거가 이제 되게 친환경적이다고. 그래서 막 그냥 자동차가 달리기만 하면 그 물이 나오고 깨끗한 공기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되게 친환경적인 자동차다라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하죠. 그 원리가 되는 기술이 바로 이 연료전지라는 기술입니다. 보통 요즘은 수소를 통해서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라고도 많이 불러요. 어떤 원리냐면 이쪽에서 수소를 공급해주고요, 이쪽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연료국에서 이제 이 수소라는 애가 전자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흐르게 돼요. 근데 여기 이 전선이, 어떤 전선에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 연료국에서 전자가 탈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여기 이제 전류,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소 이온, 전자를 뺏긴 애는 이제 H+라는 수소 이온이 되어서 이쪽에서 산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화학 반응을 해서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 연료전지라는 애는 수소를 이제 전자를 의도적으로 뺏기게 하면서 전기는 전기대로 만들어내되, 이 아웃풋, 나오는 결과물은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동차가 달리면은 계속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수소나 이런 산소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배출은 물을 배출을 하고, 대신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이 전기를 활용해서 이 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동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라는 애가 이제 최근에 수소차 혹은 수소 발전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얘도 되게 중요한 대체 에너지자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데, 에너지 효율이, 아까 제가 그 신재생 에너지는 보통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심지어 효율도 좋아요. 그래서 장점이 되게 많아요. 에너지 효율 좋고 친환경적이다 라는 장점이 되게 있는데, 대신 단점이
이 수소가 특징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수소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억제를 하려고 되게 자동차 회사들이랑 이런 각종 수소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되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어서 많이 이제 이런 우려가 사라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뭔가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못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 장치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가 차에 부착되는 순간 이제 단가가 확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아무도 그 차를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거를 선뜻 제품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결국 계속해서 우리 기업이나 국가 단위에서 기술의 발전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가 쪽으로 넘어가게 될 테지만, 아직은 이런 비용, 안전성 혹은 뭐 효율 등의 문제로 인해서 뭔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고등과학 교과서에서도 나올 만큼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내용이 조금 낯설고 어렵다 하시더라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써 4단원의 후반부 수업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넘어가면서 최대한 뭔가 다양한 개념들을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얼마나 잘 수업 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을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 것 같네요. 그래도 좀 부족한 수업이었지만 그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다음 주에 있는 검정고시 시험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